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승호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그게 좀 유행처럼 2개씩 만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연금계좌 1개만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연금계좌를 2개 만드는 게 좋고 당연한 노후준비 방법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어떤 장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굳이 연금저축계좌를 1개만 만들어서 갖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은 이제 연금저축 펀드를 많이 이용을 하죠. 주된 목적은 사실 세액공제 받기 위함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의 한도는 최대 1,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금저축 계좌와 IRP 합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남은 돈 900만 원도 납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납입을 한다라고 해서 당연히 뭔가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또 한도는 1,800까지 해놨을까? 그리고 왜 사람들이 계좌를 굳이 하나 더 만들까?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과세이원 목적에 있습니다. 과세이원 효과란 연금저축 계좌 특성상 이 안에서 펀드와 ETF를 가지고 사고팔고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죠. 만약에 A ETF를 사고 팔아서 500 수익, B도 400 수익, C 600, D 500의 수익이 나서 수익의 합산이 2,000이라고 했을 때 이 연금계좌 안에서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만 않으면은 이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는 않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ETF를 연금계좌가 아니고 일반 계좌에서 거래를 했으면은 요 2천만 원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가 되겠죠. 그리고 이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연금계좌 내에서는 어쨌든 아무리 사고팔고를 많이 해서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나더라도 일단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비과세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 돈이 언젠가는 외부 계좌로 빠져야 되잖아요. 왜냐면 영원히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연금으로 쓰거나 혹은 해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돈은 바깥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세금이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연금 계좌를 1개 있고 2번째 만들었을 때 2번째 만든 계좌는 어쨌든 정확히는 비과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 보면 이게 연금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서 거래를 하면 얘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하지만 정확히는 비과세는 아니다. 언젠가는 세금을 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과세이원 효과로 인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길래 이렇게 연금 계좌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일까? 만약에 일반 계좌에서 ETF 거래를 해서 수익이 1,000이 생기면 세후 수익은 대략적으로 850입니다. 그러면은 합쳐서 1,850이 재투자가 되겠죠. 여기에 또 10% 수익이 달성이 되면 최종적인 세후 수익은 156이 또 될 거예요.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 똑같은 성과가 났을 경우에는 수익의 합이 1,200이죠. 여기서는 수익의 합이 대략적으로 1,0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20%의 성과를 더 얻은 거죠. 이게 세금을 단순히 15.4% 아낀 것을 넘어서 복리의 효과가 이제 계속적으로 적용이 될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15.4%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이 플러스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안에서 ETF 거래를 해서 과세이원 효과를 누리시는 게 어찌됐든 무조건 좋은 거는 맞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손익통산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일반 계좌에서 A에서는 수익이 100이 나고 B에서는 수익 없이 마이너스 100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서 세금 대략적으로 15 내고 여기에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번 돈은 없지만 세금 15를 내서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예요. 손익통산을 해주지 않아요. 손익통산이라는 것은 수익과 손실의 합을 합쳐서 최종 결과에 대해서만 이제 세금을 매기는 게 이 손익통산인데, 일반 계좌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손익통산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잘못된 거죠. 근데 여전히 안 바뀌고 있어요. 하지만 연금계좌 내에서는 어쨌든 손익통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이원 효과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는 중도인출이 사실상 어렵죠. 중도인출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아직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올해 납입한 분을 올해 인출할 때 중도인출이 되는 거고, 이게 해가 넘어가게 되면은 중도인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2번째 계좌는 중도인출이 또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사실 좀 유동성도 사실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죠. 다만 이때 주의하실 거는 IRP 계좌를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당연히 언제든지 해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지를 했을 때는 사실상 일반 계좌와 거의 똑같은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금 계좌를 2개 만드는 것은 일단은 좋은 전략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가급적이면 노후 자금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중간에 찾을 목적이라면은 과세이혼 효과를 중간에 누릴 수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다지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은 연금 계좌를 2개 만드는 게 단점은 없느냐? 단점도 있어요. 일단은 미래의 연금 소득에 대한 세율이 높아질 수가 있죠. 이 세액공제 받는 연금에서 1년에 받는 연금이 1,500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은 종합과세로 이제 전환이 되죠. 이게 약간 좀 골 때리는 게 1,500만 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이 금액이 전부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원래는 연금소득세가 3.3에서 5.5%로 굉장히 낮은 세율인데 이게 1,5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게 되면은 종합소득세가 돼버려요. 그래서 세율 부담이 최소 2배에서 많게는 뭐 한 8배까지도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1,500만 원까지는 저율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지 않고 그냥 1원이라도 초과가 되면은 그냥 다 높은 세율로 바뀝니다. 하지만 이게 작년에 하나 개정이 돼서 무조건 종합소득세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양도소득세 16.5%를 내고 끝낼 것이냐 아니면은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낼 것이냐. 이거는 이제 그 시점에 가서 내가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계산을 해가지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게 넘어가게 되면 최소 3배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연간 1,500만 원을 받는 게 어려운가 쉬운가? 이게 만약에 1년에 900만 원을 채우려면은 한 달에 75만 원씩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세액공제 받는 돈이. 근데 만약에 30년 동안 투자를 하면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돈은 만약에 진짜 좀 희망 회로를 많이 섞어서 S&P 500 수익률 평균 10% 정도 되니까 그 수익률이 30년 동안 누적이 되면은 연간 1,500만 원 연금액 무조건 넘어섭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물론 이 두 번째 계좌에 들어간 이 원금에 대해서는 딱히 세금이 없어요. 다만 이 원금에서 수익이 난 돈 있죠. 수익. 과세 이연 때문에 그동안에 세금을 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수익금이 있잖아요. 이 수익도 이제 연금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익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금소득세 혹은 양도소득세 혹은 종합소득세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매달 이 150만 원을 합산해서 넣게 되면은 미래에 받게 되는 연금은 1년에 1,500만 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거의 뭐 100%에 가깝죠. 운용기간이 뭐 5년, 10년 이렇게 짧지 않는 이상. 그래서 과세 이연으로 아낀 세금 부담을 이때 그 이상의 세금으로 토해낼 수도 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에 이제 마주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연금계좌 2개 만들어 갖고 한 달에 150만 원씩 넣을 수 있는 분들이 과연 금융자산이 이거밖에 없겠어요? 다른 금융자산도 많겠죠? 그러면은 여러모로 세금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보료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로운가? 이거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적연금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2년 정도 됐나요? 한때 좀 이슈였죠.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 건보료 부과 대상에 이 사적연금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과를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갑론을박이 많아요. 이거는 뭐 분리과세고 뭐 양도소득이고 하니까는 건보료에 포함될 수 없다. 절대 그럴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도 있고, 하지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는 이거는 건보공단에서 마음만 먹으면은 부과할 수 있는 거다라는 의견도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이 세법이라는 게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라는 건 없죠. 그냥 이제부터 부과합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어쨌든 건보 부담률이 대략적으로 8%니까 그다지 이제 부담이 안 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세액공제 연금으로 많아야 16%,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12%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텐데, 나중에 뭐 연금소득세 이상의 높은 세율 내고 또 건보료 내고 이래버리면은 세금을 아낀 의미가 굉장히 퇴색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과세를 준비를 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고, 이 연금 계좌를 2개 만들어서 운용을 하는 게 저는 그다지 이제 설득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연금계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자산관리를 하실 때 유행, 이 트렌드를 따라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와 재정 상황이 똑같지 않잖아요. 나와 금융자산의 규모가 똑같지도 않고, 나와 부동산 자산의 규모가 이제 똑같지도 않고, 나와 투자 성향도 다 다르죠. 투자 기간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노후는 무조건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야 된다, 2개 만들어야 된다, 뭐 IRP도 써야 된다, 900만 원 꽉 채워서 세액공제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공식들처럼 나오는 이야기를 똑같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 상황에 맞게끔 조절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제가 또 많이 강조하는 게 노후에 매달 뭐 500이라는 연금이 나왔을 때 그 명목상의 5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뭐 차 떼고 포 떼고 세금 떼고 뭐 떼고 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손에 쥐는 돈이 얼마가 될 것이냐, 이거를 지금부터 잘 짜임새 있게 절세 전략을 맞춰 놓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노후 준비 전략, 개인연금 준비 전략이 무엇인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